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네, 저는 뭐 그랬는데 우리 박준 변호사는 뭐 바빴더만 보니까 뭐 라디오로도 진출하시고. 예, 뭐 그건 아니고요. 네, 뭘 아니요. 대구에서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가는 김에 뭐 서울에서 또 네. 방송 몇 개 좀 더 했습니다. 뭐 방송 너무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끄러워요. 뭐 뉴스에 뭐 대장동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사실 좀 민생형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라서 폭력 사건, 교통사고 사건, 뭐 이혼 사건, 형량 줄이기 전문이라면. 예, 그것도 민생형에서 형량 줄이는 거예요. 근데 대장동이 우리 그 어려워요. 박벤치 근처. 저는 사실 그걸 가려고 했었거든요. 몇 번 가봤어요. 대장동. 입주하려고. 예, 대장동도. 거기 이미 다 입주 끝난 거예요. 입주 끝났죠. 대장동도 저희 집 바로 근처입니다. 저희 동네 바로 동네는 아니 저는 판교 쪽이긴 한데 예. 밑에 남판교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서판교라고 일컬어지고요. 예. 그래서 자주 갔던 곳이고 네.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위에 좀 전선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느낌상 전선이 왜 저리 많어 이래가지고 그리고 전선이 고압선 제가 근데 뭐 또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고압선이 있어서 저희 아내랑 둘이 보다가 야 고압선 너무 많다 가지 말자 나 전기 싫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또 집값 떨어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혹시 안 들은 곳도 있으니까 또 그 대장동 주민들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놀랄 정도로 집값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거 사실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걸 뭐 하나로 이익을 얻었다, 뭐 얼마 넣어서 얼마 얻었다, 요래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서 그냥 어떻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천만 원 자본금을 넣어서 500억을 벌었다고 1000배 수익 아니냐 이거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자본금이 그럴 뿐이지 그렇죠. 더간 금액은 훨씬 크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저도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나도 이제 그쪽으로는 문외한이 되니까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부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전 좀 답답한 게 언론에서 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얘기를 정치 기자들이 쓰는 걸 보면서 야, 뭔가 싶어요. 네.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그건 가려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네. 근데 뭐 뒤죽박죽 섞어서 선거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 또 그것도 가려낼 수 있어야죠. 또 언론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도되는 거 내용 중에 잘못되는 부분도 꽤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뒤죽박죽 섞어놓은 게 가장 많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언제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한번 그 기회가 되면 갈라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다 달라요. 자, 오늘 그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거 됩니까? 명절 되면 여론장 산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중에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KBS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거고 이거는 9월 16일부터 18일 동안 한 거예요. 연휴 직전이죠. 네. 그다음에는 TBS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건 9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 네. 둘 다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KBS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27.8, 윤석열 18.8. 반면에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이재명 23.6, 윤석열 28.8. 정반대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1위 싸움이 조사 기관마다 제각각이죠. 정반대예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KBS 한국리서치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고 그러니까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ARS 조사고 뭐 이런 뭐 특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조사 방법에서 1위가 바뀌고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여야 1위가 20%대에 계속 갇혀 있어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네요. 30%를 치고 나가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의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오히려 하향 추세라고 하고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상 딱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 흐름으로 잡히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선두가 누구냐, 그럼 미래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를 전망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겠고
거꾸로 각을 틀어서 아니 정확히 하면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간 사흘간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호감도, 근데 비호감도. 이제, 네, 제가 주목한 건 호감도가 아니라 비호감도인데 아. 비호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봤더니 이재명 58%, 윤석열 60%가 나왔어요. 비등비등합니다. 예, 그 호감도는 이재명 34%, 윤석열 30% 나왔어요. 아, 야, 참 세네요. 그렇죠. 뷰도 세네요, 다들. 주목할 점은 추이인데 네. 한 달 전인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 비교를 해볼까요? 네.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는 이때 50이었는데 한 달 뒤에 58로 뛰어. 네. 윤석열 후보는 58이었는데 60으로 뛰어. 어쨌든 뛰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의 경우 보면 비호감도가 호감도에 비해서 2배 높아. 더블 스코어 60대 30.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으면 선거는 보나마나다. 하나만하다.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 윤석열 후보도 약간 비호감도가 좀 낮긴 하지만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안 있다고. 좋아요. 58대 34인데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을까? 글쎄요. 왜 높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다른 경쟁자, 뭐 이재명 후보라면 이낙연 후보,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라면 홍준표 후보. 후보. 이 비교 속에서 비호감도가 높아졌을까? 이렇게 볼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경쟁자의 비호감도는 더 높아. 이낙연 후보는 비호감도가 66이야. 66이네요.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는 64%. 야, 그럼 딱 좋아하는 만큼 다 나머지는 다 싫어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딱 간단하네. 여야 각각 1, 2등의 비호감도가 네.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거의 2배 이상 높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점 이번 선거 대선은 정말 최악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지금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확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호감도는 뭐 어느 정도면 비호감도가 낮았을 때 비호 쪽에서 넘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이제 그를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싫다라는 거죠. 아유, 비호 다 한마디로 싫다는 거예요. 다 비 오면 쳐다보질 않기 예. 때문에 돌아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아하. 근데 여기다가 대안의 작동 여지. 그래서 네. 비호감도 높아서 다른 후보를 픽해봤자 음흠. 비호감도가 더 높아. 더 높아. 더 그러니까 높아요. 예. 대안이 작동할 여지도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여기서 1차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월경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시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담 타고 넘어갈 가능성인데 정당 월경 가능성을 봅시다. 없어요. 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 비호감도가 87%야. 아유, 뭐 이건 뭐 호감도는 9%밖에 안 돼.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비호감도는 90%야. 이건 뭐 압도적인데요. 예. 호감도는 4%야.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예. 상대 정당의 지지층이 상대 진영의 후보를 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네, 제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월경 가능성은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인물 월경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인물로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네. 그 여권이나 야권 내 1, 2위 어떤 그 지지층이 상대 그러니까 경쟁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할 가능성인데 네. 이낙연 호감층에서의 이재명 비호감도가 54%예요. 홍준표 호감층에서의 윤석열 비호감도는 63%나 돼. 엄청 높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그것도 거예요.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물과 월경도 어렵다. 인물을 바꿔서 그러니까 다시 월경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재명 후보 같은 54%의 상대적인 여지가 좀 있긴 한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월경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진영 안에서의 인물 이동이 얼마나 견고하게 나타나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지 후보를 바꿔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경 가능성 말고 이번엔 조정 가능성을 봅시다. 조정의 가능성이라 어느 쪽에 조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비호감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호감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가능성. 여지 이걸 예. 한번 봅시다. 하나만 제가 그 사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호감도 상승 원인 한 달 전에 비호감도가 다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비호감도 상승 원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볼 때 그거는 20대가 여야 후보 여야 1위 모두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이 점인데 아하. 8월과 9월에 20대 연령층에서의 비호감도 변화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8월은 53%였거든. 네. 9월에 오면 66%로 들어. 엄청 올라가 버렸네요. 예. 윤석열 후보는 더 심해요. 네. 8월에 비호감도가 51이었는데 9월로 오면 68로 뛰어. 이것도 떼어버렸네요, 많이. 예.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시간이 갈수록 비호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한번 가설을 세워봅시다. 20대 같으면 정당 충성도가 낮잖아요. 약간 캐스팅 보트에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20대가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그 야당 내에서 1등 했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도 20대한테는 1등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그 탈락을 해서 본선 후보가 못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정당 충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경계선을 마구 뛰어넘을 수 있는 게 2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20대의 움직임이 판을 변화시킬 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건데 아하. 그렇지가 않아요. 20대의 움직임이 판을 바꾸기도 조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0대에서의 홍준표 호감도가 31%로 네. 이재명 24%, 윤석열 18%보다 높긴 해요. 하지만 20대에서 홍준표 비호감도는 또 60%. 그것도 높아요. 그러니까 비호가 다 높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후보에 대해서 불신이 매우 높다. 정치에 대한 불신, 인물에 대한 불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20대에서 이재명, 윤석열 비호감도가 66, 68이라고 했잖아요. 네.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면 잘 안 바뀔 이동 것 같은데? 가능성이 네.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20대는 투표율이 낮았어요. 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20대의 아주 그 고질적인 낮은 투표율에다가 요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 비호감도를 고려를 하면 20대를 격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 그 한 방을 내놓지 않는 한 조정보다는 20대에서 포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포기할 봐요. 가능성이 높다. 예. 중간 정리를 하면 이번 대선은 비유를 하면 쇠락한 상권 안에서 하하. 노포끼리의 단골 경쟁이다. 이야, 재밌네요. 요거 재밌네요. 그잖아요. 쇠락한 상권에서 그냥 이 제 상권에서 아주 늙은 오래된 점포끼리 단골만 조금 더 가져오려는 그렇죠. 경쟁이다. 대선 자체에 대한 열기가 뜨질 않고 관심도가 최저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기존 1, 2위 그러니까 1위 여야 후보들이 그냥 단골 고정 지층만 데리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고정 지지층 돈 게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보면 대선 성패는 2, 3% 차에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2, 3%를 좌우할 미시적인 요인이 뭘까요? 한번 봅시다. 2위 후보 호감층이 1위 후보로 이동할 여지. 예컨대 이낙연에서 이재명, 그렇죠. 홍준표에서 윤석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지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이동 가능성보다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이동 가능성과 그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미시 요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죠. 네. 근데 결국은 단골 장사라는 얘기는 그 단골의 틀을 정당 어떤 그 지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34인데 민주는 32%예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계속 조금 높은 다소 모양새입니다. 우세하죠. 예. 그러니까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종합을 하면 쌤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칠 여지가 없다.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쌤쌤이다. 예, 쌤쌤이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바뀔 여지가 거의 없는 바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 2%의 지지율 상승 하강을 두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경강부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럼 한번 후보 입장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 관리 게임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지지층을 관리해서 나간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 요인을 최대화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한다. 가서. 리스크 관리로 예. 가면서 단골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의 선거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쌍방이 왜? 다 그래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거꾸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거전 모드를 짜버리면 네. 리스크 요인을 계속 던지게 돼 있어요. 상대 진영에서. 계속 던지고 키우는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염증은 더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불거졌어요. 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졌어요. 이게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불거지는 양상이 왜 나타나느냐? 지금 선거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뭐 쌍방이 다 고소 고발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번 대선판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 고정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이탈하는 것을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덩어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방어 전략으로 가죠. 그러니까 쌍방이 방어하려고 하니까 서로 던지는 게 이슈를. 상대가 방패를 들면 이쪽은 창을 들게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계속 찔러보는 거. 네. 이 양상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고 하는 선거 공학이 계속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슈로. 이게 악순환 구도에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까지도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다가 특수 요인이 있어요. 네.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 선거 여지가 확장이 된 게 이번 대선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선거판에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과 지배력이 이전 어느 선거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잘 봐요. 이슈나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제가 미디어예요. 바로 뭐 미디어 언론에서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결국은 이게 그 늪이 미디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관리 게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늪이에요. 네. 그래서 관건은 선거전을 선거 운동으로 전환시킨 말 그대로 운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 관리 모드가 아닌 운동 모드로 가는 게 그렇죠. 더 중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에요? 관리가 아니라 운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운동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음. 후보와 지지층이 일체화예요. 공통된 목표, 공통된 지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중이 참여하는 게 운동이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대중이 같이 가야죠. 공통의 지향 아래서 같이 갈 때. 그렇죠. 운동이 될 그러면 수가 있겠죠. 이 운동이 그 시작되는 지점이 어딜까를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건 경선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 각 당의 후보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될 왜 것이다. 그러냐면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그 참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중을 갈래지어 버리는 게 경선 과정. 지금도 뭐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갈래지어 버려서 내에서도. 대중을 그러니까 참여를 오히려 막고 있죠. 예. 경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 경선이 끝나면 이제 그게 그 해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판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운동으로 가버리면은 그 효과가 뭐냐면 리스크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 본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유권자 대중 스스로가 하나의 어떤 그 실드를 쳐주게 되는 거죠. 방어막을 쳐주게 되는 거죠. 방어막을 쳐주게 되는 것이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무죄입니다. 윤석열 결백 운동을 벌입시다. 이재명 결백 운동을 벌입시다. 이런 게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 가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네.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부분이 의 속에서 흡수 용해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의 효과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리스크를 계속 때려가면서 이것을 최대화하고자라고 하는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운동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말씀대로라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만들어졌을 때 쌍방이 바로 그때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망한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누가 단골이 더 많으냐 이 게임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고 되게 정적인 선거전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엄청 치고받고 싸우겠지만 네. 어떤 광장에서는 광장이 열리지 않는 엄청 정적인 네. 정치된 대선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지켜보는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잖아요. 네. 유권자들이 격동할 수 있도록 유발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건데 그건 리스크 대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에서 관리가 아니라 운동에서 그런 것이 그렇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운동의 방식이에요. 운동의 방식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여야 후보 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화법이래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무엇을 합시다가 돼야 돼요. 무엇을 같이 합시다. 예. 그것이 뭐냐면 그 무엇이 공통의 지향, 공통의 가치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참여가 그러니까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혜의 기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참여의 의지를 키우는 것. 이게 운동의 방식이다. 참여의 의지를 서로 나와라. 나오십시오. 예. 여기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낮아요. 호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되면 이걸 해드리겠으면 그걸 귓등으로라도 듣겠느냐고요. 뭐 지지자야 뭐 좋아하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 네. 것 같은데 잘해- 뭔 소리냐 이럴 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이럴 것 같아요. 잘해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절대로 격동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네. 그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선거 슬로건이 Yes we can인가 뭐 그렇죠. 이거였죠. We can 그죠? do we can.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그 무엇을 그럼 어떻게 설정해 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죠. 지금 그러니까 슬로건 이게 결국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합니다. 선거 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슬로건이 뭐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해드릴게요라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예.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윤석열 그 후보 같은 뭐냐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과 상식이 흘러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없네요. 실천 플랜이 없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에서는 주어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합시다로 가야 되는 우리는 거예요. 합시다로 바꾸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목적어를 바꿔야 돼요. 목적으로 바꿔야 된다. 공정과 상식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지금 빠져 있는 네. 거죠. 공정과 상식으로 해서 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없죠.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야 후보 모두 1위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인데 오히려 참여는 막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네요. 그잖아요. 야 이거 캠페인 이러니까 선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 여기서 재미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요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여기서 몰입해서 네. 유권자가 몰입해서 뭔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유발되는 그런 재미를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비호감도 같은 걸 보면 이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잖아요. 네. 아니 제가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야 후보 공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됐다고 칩시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국정 동력이라고 하는 게 국정 지지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지세에게는 코어 지지층이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경우잖아요. 한 70% 유지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자 보면 뭔가 지지율가 정말 90%까지 올라가요. YS 같은 경우는요. 근데 예. 한순간에 빠져요. 그거는. 그 상태에서 국정 수행의 동력에서 지지세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유지해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결말은 안 좋았으나 박근혜 씨나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코어 지지층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주느냐. 뭐 30% 40% 그때 예. 이게 결국은 관건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규모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니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가 지금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선거 양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관리를 위해서 이슈를 위해 이슈를 덮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운동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점에서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다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그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한 명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한번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 봅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바뀌는 방향이에요.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 문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추세가 본선에서도 그래 저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내리질 않겠어요. 중요한 건 본선이 개시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이래 이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게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정을 안 내리겠는데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여야 후보 공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월 초, 뭐 여당은 10월 초, 뭐 야당도 10월 11월 초. 10월 뭐 중순에 뭐 컷오프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네. 윤곽이 잡히겠죠. 자, 많은 분들 글 주셨는데요. 박형춘님은 좋아요를 안 눌렀네요. 그래 좀 눌러주십시오. 네, 눌렀겠죠. 기본이지요. 구독까지 꼭 누릅시다. 음. 야옹이님, 이 성난이님이 청기누설 기다렸다 그 주셨고요. 제이파크님은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차라리 김종배의 말을 믿어라. 그게 더 안전빵이다. 근데 차라리라는 말이 걸리네요 여기서. 그죠? 차라리입니다. 오히려라고 쓰셨어요. 오히려. 여기 기가 막힌 댓글 왔다. 네. 반말님이 운동의 예시. 예. 우리 함께 청기누설을 국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누르라고 5명씩 알고 이런 계시죠? 게 관리가 아닌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네. 자, 로스카우트 부님이 박스건 이전에 30% 넘는 후보가 있었나 비교를 좀 해달라는데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해 있죠. 그 전에 있었죠. MB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런 후보들이 있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후보도 뭐 30% 넘었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예. 근데 빠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20%대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네. 아무튼 경선 끝나고 본선이 개시가 될 때 참 전 어떻게 될지 정말 한번 진짜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렇죠. 선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네. JI 킴님 진짜 이번 선거는 제대로 차악 뽑기네. 뭐 차악을 뽑는 그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차악보다는 최선을 우리가 뽑는 걸 바라는. 그럼요. 아직 국민들은. 여지가 있어서 드리는 네. 말씀이에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선거 방식 또 이런 또 네거티브 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줄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단골 촌철이신 신토방님이 뭐 비호감이면 그냥 투표장 가지 말든지 그것도 정치적 선택일지. 네, 이것도 맞는 이 말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 투표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뭐냐면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누가 되든 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죠? 자, 심은정님이 후보의 비호감도에는 각 캠프의 지지자들의 과한 활동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뭐 이 말도 한편으로는 맞겠죠. 네. 자, 김씨님 20대 홍준표 재밌어서 호감은 몰라도 인지도는 확실히 높아요. 이 말 맞아요? 모르겠어요. 호감 인지도는 뭐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인지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존재를 알아야 뭐 호감을 보이든 인지도 기본이에요. 인지도 기본이고 거기서 호감 비호감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님이 우리나라 자식 세대 특징이 부모 말을 절대 안 들음. 태극기 부대 말을 안 듣는 민주당 지지자. 그 민주당 찍어야 한다는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 이렇게 그렇죠. 말도 주셨어요. 놀자 친구 탱자님이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6개월이 남았다는 것. 6개월이면 엄청난 기간이죠. 우리나라 대선에서 6개월이면 6년입니다. 바로 그렇죠. 60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분석은 잘 없어요. 이렇게 통계를 또 여론조사 추이, 호감도 비호감도를 분석해서 앞으로 선거 운동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우리 청기 누설에서 또 모털 조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많은 캠프에서 한번 듣고 뭐 좀 따라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불거지는 건 네거티브 부분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라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분석도 하긴 그건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한 달 동안 계속 근데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대선은 미래 가치를 또한 어떤 만들어가고 수립해가고 정립해가는 과정이라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까요? 네, 청기 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